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어제 새벽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죠. 우리나라와 기준금리가 같아졌습니다. 미 연준은 올해 안에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고요. 한국에 들어와 있던 많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며칠 전에 시사한 바 있는데 조만간 사실상의 금리 상승기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국가유공자 경내에 허리 굽힌 문 대통령이다라고 해서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오찬 행사에 입장하던 한 국가유공자가 거수 경례를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 실려있습니다. 6월 말에 사진기자 카메라에 잡힌 강경화 후보자의 모습입니다. 강 후보자가 이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들어서는 모습인데요.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강 후보자, 그간 사진기자들을 피해 다니다가 6일 만에 카메라에 잡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거래하자는 메시지, 트럼프가 쓴 거래 기술에 북한 선물해줬다라고 하는데요. 북한 김정은을 만났던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트럼프가 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북한에 선물해줬습니다. 트럼프하고도 친하고 김정은하고도 자칭 친하다고 하니까 아마 이 로드먼이 가교 역할을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저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일보 만평입니다. 강경화 임명, 문 대통령, 야당을 개무시하고 있다. 아작을 내자. 1대3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주먹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6대3 임명 찬성 여론에다가 문 대통령의 80%대 고공 지지율이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이게 아작을 낼 수 있을까라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영국의 그랜텔 타워에서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사상을 했죠. 그런데 불이 났을 때는 그대로 있어라라는 매뉴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세월호 때도 그런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의 모습이 그대로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늘도 날았을 당신 아버지. 경남 양산에서 아파트 외벽을 칠하면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던 한 노동자가 소리가 시끄럽다는 주민이 밧줄을 끊으면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5남매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남은 가족들 생계는 어떻게 될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각지에서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구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백남기 씨 사인이요. 과거에는 병사였다라고 하는데 병사가 아닌 외인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서울대 측이 쓸개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훈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사이트 레이더피의 팀장입니다. 이지수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매일경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야당은 이를 선전포고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문 대통령은 국민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장관 임명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모두 발언은 문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길 원했다. 참모들이 준비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강한 톤의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서 했던 말이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2014년 문창극 총리 후보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문 후보자 강행은 통합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스스로 밝힌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깨고 협치를 강조한 약속마저 저버렸다는 야당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 임명을 강행할 시에는 협치 구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당분간 의회의 작동과 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 찬반이 엇갈린다. 저희들 휴대전화에도 불이 난다. 의원총회에서 강 후보자 임명 주장은 한 명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와대와 야당이 강 후보자 임명을 놓고선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부딪힐 형국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이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역대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공조, 북핵 문제, 경제 협력 등의 회담 의제를 챙겨야 할 주무장관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정부에 협조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이라도 강경화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함으로써 외교 공백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 3당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강경화 후보의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오늘 밝혔습니다. 야 3당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협치 구도를 파괴를 했는데 네. 작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론이 어떠니 하고 이야기한다면 국회도 필요 없고 여론만 가지고 대통령 앉아서 국정을 수행해야지 국민 세금 갖다가 뭐 때문에 국회를 줍니까? 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야 3당, 여당의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만평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1대 3의 구도인데 그 1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찬성 여론도 높고요. 또 80%의 지지율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말부터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이다.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임명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 또는 참고해야 될 부분을 듣는 것이 청문회 제도지 이 청문회가 장관 임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그런 권한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굉장히 가치 판단 들어갈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시던 분들, 그 지지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했다고 봐야 되지만 맞는 말이다 이렇게 했군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거나 최근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저거 봐라 말 바꿨다라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당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 안철수 대선 후보와 단일화 논의가 했던 세계 당시 합의해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냐면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 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 발표를 글자로서 했습니다. 성명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 발언 사실 이거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인준 대상이 아닌 거는 대통령이 임명 권한이 있다. 그리고 국민이 판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치 판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갖고 누가 좋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서로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다만 조금 문제 삼는 건 어제 저는 기자로서 봤을 때 저 부분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이 어제 대수보라 그러죠. 대통령 대수보라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니까요. 거기서 모두 발언을 통상 한 5분, 6분 정도 합니다. 근데 어제 모두 발언도 굉장히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는 참모들과 회의를 거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근데 어제는 이게 참모들과 회의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준비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저게 약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칫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대통령이 참모들과 의견 교환을 안 했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쓴 발언 중에 저는 또 하나 느낀 게 대통령 입에서 허망하다는 발언이 나왔어요. 허망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야당은 오만하다고 나왔습니다. 자, 역대 정부에서 매번 나오던 표현입니다, 이게. 대통령은 뭘 하는데 야당이 발목 잡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서 세상 다 허망하다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야당은 항상 오만하다 그러거든요. 지금 정권이 바뀐 지 이제 두 달이 채 안 됐거든요.
너무 과거와 같은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됩니다, 사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을 얘기했고 협치를 얘기했는데 강경화 후보자를 앞에 두고서는 협치, 통합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극한 대결만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 문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발목 잡기식의 야당의 딴지 걸기가 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인가? 역시 이상훈 기자 말대로 지지자들 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 따라서 서로 이제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손뼉은 마주쳐야지 예.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어느 일방만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온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사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청와대 쪽에서는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국민의 눈에 비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이 인선 문제뿐만 아니라 요번에 이제 추경 예산안 때도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시정 연설을 했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취임한 그 다음 날 곧바로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오찬을 갖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계속 협치를 강조하면서 소통을 하겠다라는 초지일관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지금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돼 가지고 처음에 야당이 설정한 그 입장을 단 한 번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각 당의 중진들은 또 다른 소리를 했어요. 보면은 그 정도면은 충분히 임명을 하고도 남을 만한 인물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찬사까지도 내놓은 또 중진들이 각 당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일체 협조를 하지 않겠다 내지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지난 이제 임명과 동시에 지명과 동시에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참 난처할 겁니다. 소통을 하고 또 협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놓여있는 앞에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곧바로 열리고 G20 회의가 곧바로 열리고 또 한일 간의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첩첩산중 지금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대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런 판단을 했었을 거고요. 여론 역시 지금 또 이런 어저께 이제 그런 발표를 한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 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60% 정도가 지금 적정한 인선이었다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또 전직 정권에 상관없이 전직 외무부 장관을 했던 10분이 지지 성명을 했고 노조도 지지 성명을 했고 여러 여성 단체들이 지금 지지 성명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밀어붙였을 때 과연 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전포고다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라고 대치하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어렵고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난국이 좀 부드럽게 좀 풀리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들을 쭉 보더라도 문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인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아까 이상훈 기자가 했지만 2012년에 했던 얘기 또 2014년에 문창극 후보자 때 문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 남긴 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의 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은 확실히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고 누가 봐도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그 대수보 회의에서의 모두 발언에 좀 유감스러운 면은 인사 5대 원칙이 다른 게 아니라 공약으로 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사 5대 원칙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미 몇 주 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비서실장의 그 멘트인 거고 어제 이 강경화 후보자를 이렇게 임명을 할 거면 야당에 대해서도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5대 원칙,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는 인사 5대 원칙이 무너진 데 대한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이런 시급성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여성 후보이라는 장점도 있고 하니 그 내각 30% 여성 그 충원을 위해서라도 좀 협조를 해달라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대통령께서 직접 그 야당과의 대치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또 봐야 된다는 것이 좀 상당히 불편했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지금 야3당이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위장 전입도 아니고 학교 측과의 거의 특혜로 보이고 그 특혜성 위장 전입에 대해서 해명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 논란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자사고 얘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금 당시
있었던 객관적인 그런 확보하고 전혀 다른 얘기들을 했고 그런 그 사실관계 파악을 보면은 강경화 후보 그 외에 또 그 야 3당이 문제 삼는 거는 능력 부분이거든요. 유엔에서 활동한 거는 그건 높이 평가하지만 예.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납득할 만한 그 청문회를 보고 예. 나서 공감할 만한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야 3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예. 굳이 이런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느냐라는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게 옳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후보자는 바꾸지 않더라도.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들. 대통령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야당을 설득해서 야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하게끔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노력이 지금 부족해서 야당이 저렇게 나오는 건가? 아니면 대통령이 할 만큼 했는데 야당한테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정략, 당략이라고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저렇게 된 건가? 대통령이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 3당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근거가 많이 없고 그다음에 예. 뭐 발목 잡기이냐 이게 당리당략 우리 이렇게 끌려가면 안 돼. 아 옳지 잘 됐다. 이 강경화 후보자 조금 빌미 삼을 게 있어 보이는데 예. 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만 보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에서의 모습을 보면. 예. 그런 면에서의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임명을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가 뭐 헌법적 법적 구속력이 구속돼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나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면 하는 거예요. 다만 그걸로 인해서 이후에 그 경색 국면을 예. 가져오는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 당신이 말한 인사 5대 원칙을 어긴 면도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양해를 대통령이 입으로 직접 양해를 구하는 것이 업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과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좀 설명하고 5대 원칙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국민에게 또 야당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글쎄 왜 그런 노력을 왜 안 하셨죠 그러면 대통령? 저는 일단 어제 대통령의 언급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라든지 예. 형식, 과정 모두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일단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있고 공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체는 크게 봐서 한 3가지로 저는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활발히 소통을 해왔다. 그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전 하나의 이 도덕적인 우월감 예. 이런 의식이 거기 문장에 이제 표현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아까 이상훈 기자도 이야기한 이른바 허공에 손을 휘젓는 것과 같은 허망함 이런 부분. 사실 이 표현은 지금 나올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한참 정권이 흘러가고 나서 나와야 되는데 얘기는 아하 대통령이 지금 일종의 인내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예. 집권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예. 이거 좀 별로 조짐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의존. 이것은 이제 여의도 정치, 이른바 국회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대통령들은 표명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는 거죠. 저는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왔지만 대통령이 하나의 소통과 그런 국민들과 공감하는 행보로서 많이 이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모습들. 이거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이미지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정치에서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의도, 국회와의 소통과 국회와의 협치가 그것이 핵심인 것이고 그것을 잘해야 결과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가겠다. 이러한 어떤 메시지를 자꾸 내는 것은 저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임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저는 기본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에서 과연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했다라고 밝혔지만 그 작성한 것 자체도 저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쉽지 않은 국면으로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야당은 선전포고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남아있는 김상곤, 안경환,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난관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꼬리 무는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저서 내용에서 여성 비하 또는 성 관련된 부분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학위와 관련해서도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학위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에는 만취 운전에다가 사회이사를 신고하지 않고 한 그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아들 태양 무마 의혹도 있고요. 몰래 혼인신고한 의혹도 좀 있습니다. 안 후보자 아들이 2014년에 유명 자유형 살인고에 다닐 때 자신의 기숙사 방에 여학생을 불러들였는데 이게 이제 규정 위반이죠. 이것 때문에 퇴학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안 후보자가 이 학부모회 임원이던 부인 박순년 순천대 교수를 통해서 당시 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내서 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게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그 경력을 이용한 외압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동 관련 논문도 많이 쓰고 조직 관리도 잘 하고 모든 걸 갖추면 좋겠죠. 그러나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게 또 학술적인 논문 쓰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한신이 전쟁에는 아주 천재지만은 직접 칼 들고 뛰어들면은 몇 명 쓰러뜨리겠습니까? 잘못을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깊이 반성하고 살아왔고 또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그렇게 하도록 있습니다. 과거 저서 중에 성매매를 했던 표현들이 일부 좀 문제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종합적인 내용을 읽어보신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상세한 저의 입장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고한 글에 보면은 다운 계약서 작성이나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글을 쓰시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청문회 때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제가 청문회 때 의혹이 있으면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성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비판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부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안경화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 각종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한 명은 낙마 1호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예상이 여의도 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따져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 지금 이제 여성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저 책을 전체 다 읽지 않아가지고 저게 과연 여성 비하 내지는 성 왜곡된 표현인가 아니면은 정말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가져다 쓴 문장인가 이걸 이제 저도 사실은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저도 시간상 다 읽어보지 못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만 보긴 했는데 사실은 그 저서의 표현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독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어떤 세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문장이냐. 그리고 결국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것이 잘못됐고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좀 타파를 하자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유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저서는 이 후보자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어떤 가치관, 여성관을 알아내기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인 것만큼 분명하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안경환 이제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학장으로 있었을 때 보였던 여성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다 여성에 대한 이제 여성관, 내지는 가치관, 살아온 가치관을 갖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여러 참고 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균형 있게 보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어제 불거진 문제들은 사실 이것이 해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혼인신고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여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지대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아무리 그것이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다 만 것은
그 이제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지명했던 강경화, 김상조, 김미수 후보자를 내고 나서 너무 청와대가 텀이 길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격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었고 사실 준비된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그 전략의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것이 좀 인선 과정이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어찌 보면 야당의 공격이 빌미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예. 좀 덜 줄 수가 있었었고 지금 이제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더라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몰래 도장을 위조해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한 부분 또 문제가 되고 학위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박사학위는 보통 이제 PhD를 이제 많이 쓰는데 JD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똑같은 문제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미국에서의 로스쿨은 JD, 그러니까 학사를 마치고 JD, 로스쿨을 가게 되면 주는 학위가 JD인데 그게 예. 영문으로 보면 주리스 닥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닥터를 박사로 만약에 번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박사가 되는 법학 박사냐 예. 법무 박사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긴 예.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 문제는 사실은 한국적 제도, 그러니까 PhD라고 하는 박사 과정의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미국 제도를 자꾸 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예. 거지. 그것이 그럼 박사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같은 논의를 미국에서 했었을 때 이것이 박사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미국 기준에서 봤을 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떤 학사 제도의 차이로 인한 것이지 예. 그것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던 분이 얘기하시니까 이 학위 관련된 문제는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 앞서 잠깐 이제 여성 관련된 그 표현, 저술에서의 표현인데 이수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여당 의원들, 여성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데 야당 쪽의 여성 의원들 또 뭐 여성계 일부에서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법과 문학이라고 예. 하는 칼럼을 정기적으로 쓰면서 예.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갔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에세이집들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은 아주 좋게 해석을 하면 예.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된 어떤 좀 과장된 솔직함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하지만 그거는 서울대 교수 일대이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런 저술 내용에서의 결론은 뭐 성매매에 대해서 예.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의 뭐 여성 착취적인 구조일 수밖에 없다. 뭐 결론은 그렇다 하더라도 풀어가는 내용 안에서 예. 성매매가 뭐 필요 불가결할 수도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딱히 이런 말은 아니지만 남성의 속성에 의하면은 성매매는 유사 이래로 없었던 적이 없는 그 죄이기도 예.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좀 그런 두둔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은 정말 좀 왜곡된 성인식이다. 그다음에 이 성매매를 불법화하는데 예. 여성단체들이 엄청 애를 먹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 인식을 바꾸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는 분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그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일 때 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을 예. 할 때는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사청문회를 쭉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한번 이제 젊었을 때라든지 과거에 잘못을 했으면 주홍글씨가 한번 새겨지면은 이게 평생 이제 따라다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인간의 숙명이긴 합니다만 이거 어디까지 그러면 과거의 행동, 과거의 저서 활동을 봐줘야 되는 건가? 과거에 음주운전하고 과거에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한번 한 사람은 영원히 공직사회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이제 좀 하게 그게 돼요. 이제 그때 필요한 게 이제 국민의 여론이 판단이 들어가는 예. 거죠. 그 사람의 태도,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제가 오류를 저질렀다라는 걸 시인을 하고 그렇지만 이후에 제가 개과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고 앞으로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양해를 구했을 때 국민적인 여론이 그 정도는 봐줄만 하다. 과거는 과거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때말야말로 국민이 그건 과거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과거다라면 그건 어려워지는 거죠. 그거야말로 이제 국민의 여론을 판단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 이번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아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인선의 1차 발탁이 강경화 장관이었거든요. 그 정도는 정권 취임하고 바로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짧았다는 부분 그리고 그거는 그 정도면 인사 한 난관 정도로 간주할 수 있지만 지금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건 자칫하면 인사 참사로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충분한 검증 기간이 있었습니다. 검증 기간이 있었는데 내놓은 인사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의혹이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굳이 여기서 안경환 후보자의 여성관 내지는 그리고 무슨 뭐 학위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 개인의 품격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법무장관이라는 자리에 올라온 후보자거든요. 자, 그런데 준법 의식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드는 행동을 과거에 보여왔다는 겁니다. 도장을 위조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아마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이분. 그리고 국적, 자녀 국적과 관련된 분, 법무부는 국적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거든요. 근데 국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책에 기록이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만 보면은 국적과 법률을 대하는 본인의 태도가 어떤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이게 참사로 판단될 때는 분명히 인선의 책임 문제를 물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안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상히 밝힌다고 하니까 또 그 기자회견 지켜보고 또 여론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적합하다라는 여론이 높은지 아닌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 과연 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 화살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향해 가고 있어요.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런 것을 미리 스크린을 못했을까? 이런 비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저는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 그 도장을 위조한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청와대의 검증 과정에서 그걸 정확하게 몰랐다고 해도 본인이라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결격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청와대의 검증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좀 정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이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인사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 기준이 지금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높아지면 그만큼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등용되는 인사들 분석한 것들을 보면 되게 이제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문재인 캠프에 있던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 영향을 또 미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패밀리, 같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검증의 칼날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들이대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좀 듭니다. 저는 이 혼인무효와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건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나면은 그러면은 그 혼인 신고했던 게 그냥 없어지냐 그게 아니고 혼인 신고됐던 거에 줄이 그어지면서 혼인무효 판결에 의해서 혼인이 무효됐다라고 아예 적혀 있거든요. 기록이 남는다? 그래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면은 이게 왜 혼인무효 판결이 났지 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간과했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멀쩡히 기록에도 있는 사실을 민정수석이 놓쳤을 리가 없을 텐데 알고도 넘어간 것인지 이런 흥결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어떤 여러 가지 비판과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세브란스 병원장 인사 개입 정황인데요.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수첩에 이병석 병원장 지명 등 단어가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이 됐던 것, 주치의가 병원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정황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얘기 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3년 2월 전담 주치의로 이병석 당시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임명합니다. 이 교수는 비선 진료로 최근 유죄가 확정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을 최순실 씨에게 소개한 인물입니다. 저는 자문인이가 아닙니다. 자문인 최순실 씨는 이병석 원장님이 소개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이 교수는 특검에 3차례나 불려 나오는 등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연세대학교 인사에 직접 개입해 이 교수의 인사 특혜를 주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 3일자 대통령 지시를 담은 안종범 수첩입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 지명, 연대 총장의 지명, 이병석, 교육부 장관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병석 이름에는 동그라미, 교육부 장관에는 밑줄로 강조까지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학을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를 동원해 이 교수에게 좋은 보직을 주려고
외압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해석되는 정황입니다. 이 교수는 보름쯤 뒤인 7월 19일 세브란스 병원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한편 김용학 연세대 총장 측은 모른다는 것 외에 할 말이 없다며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안종범 추가 수첩 4번째 권에 담긴 이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혜석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은 언뜻 보면 이병석 교수를 세브란스 병원장에 앉히라는 지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세브란스 병원장의 윗선인 연세의료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 교수가 의료원장 적임자니 선정되도록 하라는 안종범 전 수석의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사립대 인사에 개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연세대 지인에게 현재 상황을 알아본 뒤 안 전 수석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청탁 전화에 앞서 지난해 6월 말 선거를 거쳐 이 교수를 포함한 3명이 연세의료원장 후보로 김용학 연세대 총장에게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총장의 최종 결단만 남은 시점에서 청와대가 실제 인사 개입을 시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박 전 대통령은 사립대 인사에 개입하려 한 것일까? 이번에도 원인 제공자는 최순실 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세의료원장을 정하는 선거 기간 무렵 이 교수는 조카 장시호 씨를 병문안하러 병원을 찾은 최 씨에게 선거 얘기를 꺼냈다고 털어놨습니다. 병원에 최순실 씨가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난 적이 있고 요새 우리 선거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결국 이병석 교수의 말을 들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다시 안종범 전 수석을 거쳐 구체적인 인사청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수 변호사님, 이제 이런 보도 봐도 그렇게 더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들이 너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 놀랍지도 않은데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국립대도 아닌 사립대 인사에 개입한다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추측컨대 주치의였던 대통령 주치의였던 나의 측근을 챙겨준다. 안 되는 걸 되게 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주 좋게 해석을 한다면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하튼 됐어요. 그 병원장에. 거기에서 어떤 외압이 들어갔는지 안종범 수석이 그 당시 이제 교육부총리한테 전화를 했고 그 교육부총리도 그걸 인정을 했죠. 이준식 부총리가 전화 받았다고. 그리고 본인이 이준식 부총리는 연대 관계자한테 총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강압적인 건 아니고 좀 챙겨봐라 정도였겠지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아래에서 전화를 받는 쪽에서는 그것도 사립대학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교육부총리가 전화를 했을 때 그 총장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것도 VIP 뜻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글쎄 이제 이런 일이 다시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머릿속에는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초능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아마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요, 롯데그룹에도 마찬가지지만 SK그룹에 대해서도 미르와 같은 출연금을 물어봤다라고 했고, 최태원 회장은 이 사실을 밑에다가 직원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실행이 옮겨졌는데 보통 이 회장님의 지시를 받으면 그날 바로 이행하는데 이 미르 출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주는 일들은 SK 실무자가 봐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바로 시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토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박 전 대통령한테 최태원 회장이 들었고 그걸 지시하니까 SK 실무자들이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CJ 헬로비전과의 이 합병도 무산이 됐다라는 보도가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좀 알려졌죠. 이 관련된 얘기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SK그룹이 얼마나 돈을 냈는지 물어봤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 당시 오고 간 말을 전해 들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재단 출연금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출연 금액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89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받았을 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 관심사항이라고 언급해 고민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50억 원을 최순실 씨의 독일 비덱스포츠로 송금해달라고 했지만 법적인 문제를 우려해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재판 중에 한웅재 부장검사는 MBN이 단독 입수한 안종범 수첩 7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안종범 수첩 7건이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헌입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기업들의 어떤 미르 재단의 출연이 자발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뭐 어떤 자기가 단 한 푼이라도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국가를 위한 것이지만 이 재벌 총수회장에게 이게 얼마 내라 이렇게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놀랍지도 않죠. 지금까지 나온 국정원다. 지금 뭐 대학교 인사까지 관여할 판에 뭐 기업체 돈 받는 거는 뭐 그쪽 분들 너무 자연스러운 세상에서는 뭐 일도 아닌 걸로 느껴지는데 사실 이 진술 자체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 지금 특검이나 이제 검찰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뇌물죄 입증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특정 기업의 특정 액수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건 진술이 나왔습니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 진술이 나온 거는 법정에서.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수첩 기록이 있는 걸로 지금 주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증명됐다면 100% 뇌물죄가 되는 거죠, 이것은. 그 돈이 누구한테 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돈을 뜯어낸 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향후에 아마 양쪽의 검찰과 이 변호인 측에서 치열하게 붙을 진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SK그룹이라든지 뭐 롯데 뭐 그 재벌 기업들에게 미르 출연을 강요한 부분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뭐 그게 이제 뭐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대로 뭐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조그만 광고 회사에 KT를 통해 가지고 또 광고 일감 몰아주고 이 SK를 통해서도 또 광고 일감 몰아주려고 하는데 SK 실무자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상식이 안 맞아서 이걸 바로 아무리 최태원 회장이 지시지만 이건 못하겠다라고 이제 손을 들 정도였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뭐 지난 정권 때 일어났던 일들이 참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땐 참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참 허무하기도 한데 저는 이제 그 추가로 지금 검찰이 확보한 안종범 수첩 7건 거기에 참 폭발적인 내용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제출됐던 수십 건의 이제 그것보다 이거는 정말로 보좌관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검찰에 의해서 확보가 됐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면서 야, 이렇게까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세하게 관여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지난번에는 이제 왜 독일에 있는 KB 하나은행의 법무부장에 대한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 내지는 뭐 지시사항이 그렇게까지 국정 큰 일을 다루기에도 바쁘실 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줄 때 보면은 구체적이면서도 상당히 이 내용 증거력으로서 대단한 어떤 그 힘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벌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 안에 보면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이 지금 처음에 애초에 방어하려고 하는 전략 자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큰 국정 운영을 하는 기에서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대통령이 했다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아주 사소한 일들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의 리포트 하나만 더 보신다면 대통령이 과연 이런 일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힐 겁니다. 송중기 씨 입간판을 세워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이라며 지난해 문을 연 K스타일 허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구상한 이곳을 개관 당일부터 찾았습니다. 탤런트 송중기 씨와 함께 K스타일 허브를 둘러보았는데 아시는 대로 요즘 태양의 후예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달 뒤 K스타일 허브의 운영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시시콜콜한 지시를 내립니다. 먼저 온라인 예약 기능과 체험 블로그, 영문 홈페이지 등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우 송중기 씨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송 씨가 출연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홍보 자료를 보완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건물 앞에 입간판을 만들고 판매 상품의 가격을 올리라는 내용은 실무자의 지시인지 국가원수의 지시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렇게 K스타일 허브 앞에는 한류를 체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세밀한 지시뿐 아니라 처음 26억 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2번의 증액을 거쳐 171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예산 증액의 배경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소 국장님, 이 대통령이 드라마 좋아하고 연예인 좋아하고 뭐 또 어찌 보면은 이게 또 서민적이어서 좀 좋다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나란일하고 연계가 되면 사적인 게 아니라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대통령이 저런 것까지 세세하게 관여하지 이제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송중기 씨 동영상 만들고 입간판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문화 한류 확산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관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개인적으로 송중기 씨를 뭐 좋아하거나 아니면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좋아해서 저런 지시를 내린 걸까? 이게 좀 약간은 좀 구분을 져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예. 이 K스타일 허브라는 한류 이제 체험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구상하고 만든 사람이 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이거든요. 예. 차은택 씨는 누구에 의해서 힘을 쓰게 됐죠? 최순실이. 최순실 씨에 의해서 힘을 쓰게 됐거든요. 그러한 배경의 이해를 하게 되면 과연 대통령이 직접 온라인 예약 기능이나 체험 블로그 이런 것들을 다 거기 들어가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아 이것도 문제가 있네.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거고요. 예. 누군가가 만들어서 준 겁니다.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누군가 리포트를 쭉 했고 그것이 이제 대통령한테 간 것이죠. 간 것이고 예산이 늘어난 것도 저는 비슷하게 보는데 애초 26억이었는데 어떻게 171억까지 예산 늘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쪽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개선점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예산 증액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누군가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나 개인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최순실 씨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성 하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 플레이그라운드 KT에서 광고 주는 과정 자체도 결국 그게 다 차은택 씨, 최순실 씨로 연결된 이 라인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도 이번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설립 과정 자체도 지난번에 이미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그 재단의 위치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진까지 일일이 이름을 불러줬다고 이미 안종범 전 수석이 진술을 했어요. 그런 정도로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나오고 그것은 대통령 당신이 기획하고 생각해서 지시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준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한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누군가는 최순실 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뭐 그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도 저 드라마 받고 송중기 씨 연기하는 것도 봐서 굉장히 좋아는 합니다만은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전폭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가 하는 그 부분에서 좀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어쨌든 그 일각에서 나왔던 대통령이 6시만 되면 이제 관저로 들어가셔서 사람들 안 만나고 드라마만 본다는 뭐 그런 이상한 소문도 있었잖아요. 뭐 전혀 믿을 뭐 저거는 아닙니다만 확인 안 됩니다. 예, 확인 안 된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그거 맞는 말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드라마를 즐겨 본다는 정도의 내용만 알려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드라마를 몇 시에 누구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빌라임도 아닌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냥 이상한 소문만 있지 확인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 방송에서 확인 안 되는 내용을 말씀드릴 건 없고요. 다만 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즐겨 봤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아니라면 저 연배의 이 드라마 지금 우리 뭐 이 시간에 하고 있는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른바 소위 말하는 좀 이상한 드라마들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 나이 연령대가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그러니까 다른 일을 잘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그랬을 때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일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드라마를 즐겨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결국엔 그것이 드라마만 본다가 된 게 아니냐. 결국 뭐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본인의 과책이다 결국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나란 일 잘 하면서 송중기 동영상 만들고 입값한 세월하려면 야, 대통령 그것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박수 받을 일인데 정작 중요한 걸 못하면서 이것만 신경 쓰니까 대려 비판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막고 감독을 했어야 될 민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도대체 뭘 했을까?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이 오늘 이제 처음 공개가 됩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두 차례나 구속 위기를 넘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그동안 두 번의 공판 준비 기일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늘은 의무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지난 4월 구속영장 기각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던 우 전 수석이 2달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총 8개의 혐의가 적용된 우 전 수석. 지난 공판 준비 기일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며 부인했고 좌천 인사에 개입한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우 전 수석의 근황이 포착됐는데요. 외출할 때마다 철저히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거 레이저 눈빛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법원 앞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지수 변호사,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첫 재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른바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서 높으신 분들 몇 분, 우 전 수석과 이른바 친분이 있던 것으로 검찰 안팎에 알려졌던 분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잖아요. 옷을 벗으면서 내가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찍어낸 게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선 떠났거든요. 정말 우 전 수석이 이 재판에서 무죄로 나온다면은 그 옷 벗은 그분들도 사실은 억울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열릴 재판, 이제 예. 앞으로 진행될 재판이 상당히 지금 초미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예. 없는 게 이게 법리적 공방이 상당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병우 수석에게 지금 적용된 혐의 자체가 상당히 입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거를 갖다가 안 했다. 그게 사실 말이 쉽지 입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법리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검찰 쪽에서도 과연 어떤 정도의 증거를 지금 제출하고 이제 할지 이것들이 상당히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또 그다음에 구속영장도 2번이나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검찰이 지금 불리한 싸움이 시작된 건데 그렇다고 또 우병우 그냥 우리가 추정컨대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일군의 그분들이 검찰을 장악했다라는 거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지금 우병우 이 재판이 잘못 진행될 경우에 그분들도 또 이제 목소리가 다시 또 커질 것이고 지금 새롭게 출발한 정부에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재판이 국정농단 사건보다도 더 관심이 갈 수 있는 이건 상당한 법리적 공방까지도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재판이라고 봅니다. 정윤의 문건 문제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검사장급 이상이 뭐 줄줄이 옷을 벗었는데 그분들이 되려 이제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쉬운 재판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국정농단에 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왜 막지 못했느냐? 몰랐다 이래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는 거고. 2번의 구속영장 기각됐다는 게 사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그다음에 죄질이 구속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지금 법원이 일단 판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판에서 이제 초안급 재판이 한번 구속영장 심사로 이뤄진 건데 그걸 2번의 검찰이 실패를 했거든요. 우병우 수석은 사실은 직권남용이나 어떤 남용 부분보다 본인의 무능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일 못한다고 욕을 잔뜩 먹고 죄를 면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몰랐다, 할 수 없었다, 하지 않았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 대신 무능을 선택한 사람을 검찰이 얼만큼 정교하게 잡을지인데 문제는 우병우 사단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병우 사단이 문제가 많았지만 참으로 똑똑한 집단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똑똑한 집단을 도려냈거든요. 그 남아 계신 분들은
이 똑똑한 집단을 잡아야 되는 건데 예. 과연 그 머리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는 사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처럼 이 소년급제한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런 쪽에 무능을 택했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좀 기가 막힙니다. 알면서 그렇게 무능을 택할 정도의 천재적 머리를 갖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중에 영창 발언한 김제동 씨 고발건이 재판 없이 끝이 났습니다. 방송에서 군사령관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불러서 영창에 갔다 왔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 씨인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그거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머니 춤추시가 오는데 이 아주머님이 사령관님 사모님이었던 거죠. 행사 보니까 너무 잘 끝났어요. 하루 있다가 제가 영창 갔거든요. 에이, 거짓말하면 큰일 났다.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맞아요. 공기교육대를 15일 이상이면 줄이거이기 때문에 공기교육대를 제가 14일을 갔습니다. 진짜? 방위는 원래 퇴근 시간 이후에 영내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영내에 남아서 그 사람들 회식할 때 사병일 때 일병 계급장 달고 사회 봤습니다. 시키면 시키대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근데 사회를 본 것 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 실제로 시작하면 더 있는데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르시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겠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김제동 씨의 발언이 약간 좀 과장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공통된 얘기고, 그러나 이 당사자인 분, 이 군사령관이나 그 배우자라는 분이 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모양인데, 이걸 그 당시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게 그렇게 죽자 사자 이렇게 다툴 문제였나 싶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국회 청문회 국감에서 문제가 지난해 됐었죠. 10월에. 그런데 이제 끝은,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그걸 또 고발을 하고, 하지만은 당사자,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피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경우 저러면 이제 공소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는데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신 분들은 판단하실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엔터테이너다 보니까 좀 부풀려진 면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글쎄 저런 것이 이제 검찰에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검찰 정말 바쁩니다. 김제동 씨도 또 너무 이게 강력하게 막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그럼 진짜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제 진위 공방으로 좀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빠 같은 일 다시 없길, 양산 5남매 엄마의 애끓는 호소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만평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아파트 외벽을 칠하고 있는데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는 게 싫어서 40대 남성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숨졌는데,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는 생각도 못했다. 그래서 조금 다쳤을 거라고만 생각만 하고 정신없이 집을 나와 차로 이동하는 중 사망 소식을 들었다. 자녀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클 텐데 27개월 된 딸 말고는 이제 7세짜리 아들도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셔서 집에 못 따라온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5남매를 키우는 가장이었다고 하는데 죽음도 좀 이런 허망한 죽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됐어, 옆에 빠지고. 왜 그러셨습니까?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우실 거 왜 그러셨어요? 줄 4개 맞아 다 끊으려고 그러셨던 거 아니세요? 사죄하실 기회입니다. 울지만 마시고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아니면 이제 사죄할 기회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아빠 언제 와? 일하러 갔어? 그러고 지가 아빠가 안 보이니까 지가 아빠 친구들한테 전화가 짬좀 집에 와. 지금도 지금 아빠 친구들 울리면서
애들이 5이거든요. 잠시도 안 쉬었어요. 아무리 없어도 현금으로 돈으로는 해주지 못하는 걸 몸으로 때워서라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동생인데. 예, 너무 안타까운 죽음인데 그 저 남성 그러니까 순간적인 충동이죠. 그런 걸 억제를 못 해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밧줄을 끊을 생각을 하죠? 그냥 욕을 할 수는 있잖아요. 음악 좀 끄라고. 그렇죠. 조금 더 기다리면서 뭐 못 들었다고 해도 좀 예. 꺼라, 좀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예.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올라가서 그 밧줄을 끊었다. 또 밧줄도 이게 금방 이렇게 작지가 않아서 바로 딱 끊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업용 커터 칼로 잘랐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계속 자르면은 시간도 걸리는데 그런 걸 보면 뭔가 정신적으로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예.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각지에서 후원금이나 뭐 미국의 토론토에 살고 있는 분도 어떻게 하면 이 가족 유족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좀 돕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주면은 우리 사회가 약간은 좀 비정상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뭐 너무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위로를 삼긴 합니다. 분명한 거는 현대 사회에서의 그 지금 분노 조절을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 사건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자주 너무 빈도가 지금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파장이 상당히 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사회 병리 현상으로서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그 고려대 허태균 심리학과 교수가 한국 사회를 일종의 이제 사춘기 사회로 비유를 했거든요. 사춘기 사회. 예, 우리가 워낙 급격하게 이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마치 사춘기 때 막 어떤 격동의 시기 아닌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 전체가 그냥 갈등이 아주 막 극점으로 치닫고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훈련이나 문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사회인데 이제는 조금 이 톤다운 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좀 이렇게 타협과 양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가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저러한 정신적인 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백남기 씨가 병사가 아닌 외인사다. 경찰이 오늘 사과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년 전에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데 사망한 백남기 씨 사인이 뭐냐 놓고서 굉장히 이제 여러 공방이 오갔는데 이게 뭡니까? 서울대 병원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잘못 진단했다라고 시인하게 된 건가요? 그 진단서에서 이제 그 첫 시작은 그 물대포에서 있지만 중간에 그 어떤 뭐 합병증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을 때 병사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고 뭐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의 본연의 임무인 거냐 고유의 임무인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병사에서 외인사로 그것도 서울대병원에서 사과를 하면서 바꿨다라는 게 참 굉장히 씁쓸한 거죠. 그 의사로서의 양심이 이렇게 몇 달 사이에 바뀔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정권에서 외압을 행사해서 이렇게 진단서에 쓴 것인지 아니면 의사의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그 양심은 정권이 바뀌면 드러나나요? 정권 바뀌기 전에 그 양심은 그냥 죽은 건가요?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예. 주체가 조금 바뀌었어요. 지난해에 병사라고 판단한 주체였던 그 당시 그 과장이 10월 달인가 이제 퇴임을 했고 이번에 이제 외인사라고 판정한 의사는 또 다른 그 당시 같이 그 했던 또 다른 의사가 중심이 돼서 이제 외인사라고 판정을 한 건데 하여튼 서울대 병원으로서는 역사상 뭐 처음 있는 일이고 이런 게 이해가 일단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죠. 예. 아시아나 외국계 승무원이 속옷에 금괴를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15 기념 행사에서 북한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경우에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라는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한 대로 농구 선수 로드먼이 트럼프의 책을 김정은에게 좀 선물했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정부에 출때 무슨 일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상훈 기자, 반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좀 할 것 같아요, 역할을? 사실은 반 전 총장만큼 국제 외교나 그리고 또 미국 쪽하고도
받다 그걸 능가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뜻을 기여하겠다는 뜻은 계속 표명했거든요. 다만 이제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데 소중한 자산이죠.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당 뭐 지금 이제 경쟁자가 될 뻔했죠. 그러니까요. 경쟁자가 될 뻔했고 대통령이 될 뻔하신 분인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당이 당권 경쟁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소식은 내일 좀 자세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